이번 주 TNF 경기,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LA 램스 이 두 팀 간에 펼쳐진 경기는 20대 33으로 램스가 업셋을 이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모든 경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양 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순간에 펼쳐진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이킹스의 경우에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에게 시즌 첫 패배를 당하면서 그것이 연패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TNF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어야만 했고, 램스의 경우에는 현재 본인들의 시즌이 벼랑 끝에 몰렸던 상황으로서 이 경기에서 패배를 했더라면 정말 본인들의 정말 애지중지한 리그 최고의 리시버였던 쿠퍼컵을 트레이드 매물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가 동시에 어쩌면 매튜 스태포드까지 트레이드로 내놓는다든지 이 본인들이 정말 시즌을 포기하고 이 팀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경기에서 어쨌든 승리를 거둔 팀은 더욱더 이런 휴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이점을 가졌던 LA 램스, 또한 이 경기에 임하는 그런 태도나 멘탈리티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램스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팀은 굉장히 터프한 팀이라는 것을 아직도 저력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증명을 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먼저 이 경기는 아마 많은 분들, 그리고 저 또한 이 바이킹스의 패스러쉬를 과연 이 LA 램스, 매튜 스태포드가 어떻게 대처를 해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이 없어 보인다. 이 램스의 오라인이 현재 부상자도 있고 좋지 않고, 또 푸카 나쿠아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올 시즌 어쨌든 일관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이들의 램스 오펜스가 어떻게 이 바이킹스의 좋은 디펜스를 뚫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고 우려되는 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바이킹스와의 경기에서 그 해답법을 어느 정도 잘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그만큼 이들의 리시버인 푸카 나쿠아의 존재가 굉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먼저 바이킹스는 똑같았어요. 본인들이 잘하고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인 이 제로 블리츠 컨셉을 경기 초반에 선보입니다. 6명의 라인을 세우고 LA 램스가 MT 포메이션을 펼치자 오케이, 우리도 1대1로 그냥 이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을 배치시키고 제로 블리츠 한다 라고 이 수비수들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램스가 이 2x3 포메이션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슬롯 리시버를 라이트 사이드로, 이 3명이 기존에 있었던 이 라이트 사이드로 보내요. 모션을. 결국 1x4, 즉 이 쿼드 포메이션이 라이트 사이드에 펼쳐지게 되자 디펜스에서 특히 이러한 제로 블리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 명이 모션을 통해서 갑자기 이 쿼드 포메이션이 된다면 이는 스크린 플레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99%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라이트 사이드에 상대 이 오펜스의 선수들이 리시버들이 4명이 되네, 3명을 블락커로 쓰고 1명이 잼 모션을 하면서 공을 스냅 받는다든지 또는 스크린 패스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이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이 수비수의 그런 숫자가 적어지고 굉장히 이 스크린을 막아내기가 힘들잖아요. 문제는 이 스크린이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이 좋은 리시버를 상대로라면 어쩌면 터치다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까지 굉장히 가졌던 입장이기 때문에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본인들의 그 머그셋을 펼친 라인베커들을 이 스크린 패스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라이트 사이드로 보냅니다. 근데 램스는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깔아놓은 장치로 활용했던 것이에요. 디펜스가 라이트 사이드 쪽, 이 언밸런스한 포메이션 때문에 라이트 사이드 쪽으로 커버리지를 드랍하고 신경 쓸 것을 알게 되자 램스는 오히려 이 한 명의 리시버, 이 푸카 나쿠아가 있었던 이 고립된 이 레프트 사이드로 이 스크린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을 통해서 푸카 나쿠아는 엄청난 야드를 획득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즉 램스의 입장에서 이 바이킹스 너네가 제로 블리츠를 선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션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언밸런스한 포메이션을 통해서
뭐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너네들의 디펜스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을 이들은 첫 번째 제로 블리츠 상황 속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푸카나쿠아의 스크린 패스 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푸카나쿠아가 모션을 합니다. 이 언더센터에서 이 매튜 스태포드가 서 있고, 결국 바이킹스는 오케이 럼블리츠, 이 백사이드 B갭 이것을 노려면서 6명의 패스러시 블리츠를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나 또 한 번의 스크린 패스로 이어졌고, 이 I 포메이션에 있던 런닝백과 또 타이트엔드는 블락커로서 이 완벽한 맥스 프로텍션을 보여주고, 이들의 스크린 패스는 푸카나쿠아가 잡은 채 뭐 20야드를 훌쩍 넘게 전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즉 바이킹스 입장에서 이처럼 본인들의 색채였고 가장 큰 무기였던 이런 제로 블리츠 컨셉들을 지속적으로 경기 초반에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램스의 오펜스를 저지하려고 했던데, 오히려 그것들이 본인들의 카운터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였고, 본인들의 그러한 장기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저번 주와 똑같은 레퍼토리로 갔어요. 저번 주에도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경기 초반 첫 번째 제로 블리츠를 상대로 완벽하게 이 모션 블락커를 활용하면서 이 터치다운 패스를 만들어냈죠. 그런 모습들, 완벽하게 제로 블리츠 카운터 컨셉들을 잘 준비해왔고, 이것을 정말 완벽하게 실행을 해냈어요. 결국 그 플레이 이후에 바이킹스는 제로 블리츠 잘 안 통한다, 우리 조금은 뭐 당황스럽겠지만 어쨌든 뭐 다른 방식으로 이 제로드 고프를 압박해내자 라는 취지로 이 본인들의 게임 플랜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램스가 경기 초반 이들의 블리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대처를 하게 되자, 바이킹스는 오케이 잘 안되네, 우리 그냥 뭐 존 커버리지 해도 된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너네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 물론 뭐 때때로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바이킹스의 아이덴티티이자 본인들이 가장 잘 활용했던 그런 디펜스 컨셉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 시즌 초반에 바이킹스의 디펜스가 정말 많이 보여주었던, 요것도 하고 또 요거인 척 했는데 오히려 페이크로 또 다른 걸 하고, 이런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상대 쿼터백을 혼란시키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번 경기에서 잘 보여줄 수 없게 되었었어요. 아마 이러한 최근 2주의 모습을 통해서 뭐 많은 분들이 바이킹스의 디펜스가 그러면 뭐 해답법이 뚫린 것이냐, 뭐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해결 방법은 저는 이 두 팀이, 이 라이온스와 램스라는 팀이 너무나도 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바이킹스의 블리츠 컨셉들을 상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바이킹스의 제로 블리츠 상대로 뭐 여러 가지 정말 몇 년치 뭐 데이터를 통해서, 필름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정말 모든 팀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완벽한 쿼터백, 무서워하지 않고 터프한 스로우를 던질 수 있는 쿼터백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게임 플랜으로 이 설계해 와서 이 정말 이들과의 경기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좋은 코칭을 보여줄 수 있는 코치들의 존재,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는데, 라이온스의 뭐 코치인 벤 존슨과 또 램스의 코치 션 맥베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뛰어난 감독이었기 때문에 바이킹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이킹스의 디펜스 그래도 아직도 저는 좋은 디펜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들의 제로 블리츠, 다른 팀들이라면 정말 막기 힘들 것이에요. 이들이 뭐 인디애나 콜츠, 잭슨빌 제규어스, 테네시 타이탄스, 시카고 베어스, 앞으로 남은 팀들과의 대결은 충분히 바이킹스의 디펜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들이 뭐 두 경기를 지긴 했지만 그것은 상대가 너무나도 뛰어났고 잘 준비를 해왔기 때문인 그런 부분이 더욱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램스의 경우에는 뭐 샘 다놀드와 에런 존스의 이런 러싱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큰 빅플레이는 내주지 않은 채 썰드 다운 상황에서 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여러 번 많이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저 또한 이 바이킹스의 선전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놀랐던 점은, 이 램스라는 팀이 정말 제가 좋아하고 이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을 정말 뛰어난 쿼터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들이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시점에 이들은 더욱더 그런 상황일수록 투지를 보이고 본인들이 정말 터프한 팀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부분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카 나쿠아 이 리시버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리그 최고의 리시버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탑 3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의 존재감, 이 선수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바이킹스를 상대로 절대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푸카 나쿠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램스가 업셋을 일으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주 최고의 결말을 만들어냈던 경기이죠. 바로 이 제이든 다니엘스 헤일 메리 패스로 워싱턴 커맨더스의 승리로 돌아간 이 베어스와의 경기인데요. 18대 10으로 15점으로 워싱턴 커맨더스가 또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6승 2패 고지에 현재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 헤일 메리 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헤일 메리 패스는 뭐 제이든 다니엘스가 뭐 왔다 갔다 스크램블을 잘 해내면서 본인이 완벽하게 공을 던져낼 그런 타이밍을 재는데 성공을 했고, 또 뭐 노아 브라운이라는 이 리시버가 이 팁된 공을 잘 잡아주면서 이것을 터치다운으로 연결했는데요. 사실 뭐 잘 해낸 이 워싱턴 커맨더스보다 어쨌든 이것을 허용하게 된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에 대한 비판이 현재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날 이 헤일 메리 패스를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베어스라는 팀이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굉장히 높은 하이프를 받고 있지만 이 팀은 아직 굉장히 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급한 팀이다, 조금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플레이였습니다. 워싱턴 커맨더스는 이 헤일 메리 패스를 위해서 4명의 리시버를 보냈고, 시카고 베어스는 그냥 본인들의 디펜스 퍼스널을 꺼내 들었어요. 보통 뭐 헤일 메리 패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피지컬하고 키가 큰 뭐 리시버나 또는 타이트 엔드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서 베어스는 디펜스 플레이어들을 그냥 깔아놓는데 그쳤고,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뭐 리시버나 타이트 엔드보다도 뭐 볼 스킬이 뛰어난 뭐 코너백이나 세이프티를 뭐 배치하는 것이 뭐 내부적으로 뭐 더 좋은 판단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첫 번째로 아쉬웠고요. 또 가장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코너백인 이 타이릭 스티븐슨이 이 헤일 메리 패스를 막고 있는 그 플레이 중간에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팬들에게 마치 본인들이 미리 승리를 한 양 이 조롱하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 스티븐슨이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굉장히 이 파급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베어스라는 팀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특히 코칭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뭐 타이릭 이 스티븐슨이라는 코너백을 제대로 뭐 잘 코칭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가 이 헤일 메리 패스를 방어하는 순간에 이들이 7명의 이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을 후방에 깔아 넣었잖아요. 그렇다면 각자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어야 돼요. 뭐 3명, 4명은 뭐 공을 따라서 움직이고 뭐 공을 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한 명은 뭐 후방에 이 팁된 볼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명은 뭐 깔아두고, 뭐 노아 브라운이나 리시버를 1대1로 뭐 박스아웃 하는 역할을 만들다든지, 또는 이 팁된 볼을 또 막아내기 위해서 한 명은 뭐 필드의 뭐 왼쪽에 있고 한 명은 필드의 오른쪽에 있고, 이 경기 중간에 이 스티븐슨이 이 팬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시간 동안 이 시카고 베어스의 수비수들은 본인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고 있었어야 해요. 오케이, 야 스티븐슨, 너가 지금 조롱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커맨더스의 리시버들의 방향을 따라서, 공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각자 움직이고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베어스의 이 수비수들은 단지 공을 따라가기에 급급했고 결국 공을 잘 쳐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이 이 팁된 공이 다시 한번 엔드존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줄은 예측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부분은 본인들의 플렉티스가 분명히 부족했고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의 코칭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어쨌든 경기에 졌으니까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워야만 하고, 이렇게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명언을 되새기면서 선수들이 조금은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먼저 이 헤일 메리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전체적인 경기에 있어서는 저는 케일러 윌리엄스와 이 제이든 다니엘스 전체 1픽과 2픽 출신의 이 어쩌면 앞으로 계속될 이 라이벌리 관계를 가진 쿼터백들의 대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먼저 케일러 윌리엄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케일럽 윌리엄스의 완패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케일럽은 정말 전반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을 전혀 본인의 마음껏 패스를 던져내지 못하고, 던지는 패스들의 이 패스 정확성은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보기 힘들었고, 또 엔티시페이션 기반의 패스를 던지지도 못하였고, 오케이 그냥 스크램블 한번 해봐야지 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이 플레이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이 커맨더스의 디펜시브 라인의 프레셔에 시달리게 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경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케일러 윌리엄스의 드랍백이 굉장히 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을 받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스텝을 받잖아요. 이 드랍을 하는데, 이 드랍이 굉장히 깊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양 태클들의 프로텍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 양쪽 엣지 러셔들이 침투하기에 굉장히 쉬운 이 각도로 벌어지게 되고, 실제로 이날 케일러 윌리엄스를 지켜야 할 이 레프트 태클은 케일러 윌리엄스가 너무나도 깊게 드랍백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엣지 러셔가 이 코너 사이드로 돌기 위해서 프레셔를 가하는 본인만의 테크닉을 펼칠 때마다 케일러 윌리엄스는 이 손끝에 몸이 닿고 프레셔를 본인 스스로 빠져들게 되는 등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케일러 윌리엄스가 드랍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본인 스스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은 그러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물론 후반전에 들어서 이 케일러 윌리엄스가 좀 본인만의 그런 패스를 던질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 역전을 하기도 했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케일러 윌리엄스의 활약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없었다라고 단언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베어스의 오펜스가 그나마 잘했던 부분은 케일러 윌리엄스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이들은 러싱을 통해서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안드레 스위프트는 18번의 러싱 시도 중에 129야드와 1개 터치다운을 기록하였고, 롬 오둔제나 DJ 무어 또한 각종 스윕 플레이, 토스 플레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진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시카고 베어스는 케일러 윌리엄스의 그런 템포나 리듬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케이 괜히 케일러 윌리엄스에게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선수에게 패스를 오히려 고집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 선수가 더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서 런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런게임을 먼저 하자라는 취지로 이 베어스는 계속해서 이 런게임의 문을 두드렸고,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베어스라는 팀의 방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어스는 좋은 디펜스를 가졌고 또 불안한 쿼터백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런게임을 통해 오펜스를 전진하고 쿼터백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가 3쿼터, 4쿼터 이 후반전에 들어서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그에게 여유를 주는 것, 이게 베어스가 추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팀이었던 워싱턴 커맨더스의 오펜스, 제이든 다니엘스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패스부터 그리고 썰드다운 상황에서 이 다운을 갱신해내는 스크램블 능력까지, 더군다나 이 테리 맥러린에게 61야드짜리 이 블리츠 상황에서 이 뒷볼을 완벽하게 꽂아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제이든 다니엘스는 거의 굉장히 좋은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 경기 뭐 4번이나 이 번번이 필드골을 차게 된 이유는 커맨더스가 하필 레드존 상황에 진입하면 갑자기 페널티가 나오고 갑자기 이 리시버들이 드랍을 하고 이들이 아직 이 레드존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고 이들의 템포가 어쩌면 선수들 본인들 스스로 그 빠른 템포를 약간 이겨내지 못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 클리프 킹스버리 이 오펜스 플레이 콜러가 오케이 레드존에 진입해서는 좀 더 템포를 내려놓고 이 선수들 스스로 무언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 플레이 콜을 내리는 것이 좀 더 중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베어스의 디펜스는 이날 굉장히 많은 블리츠를 이 제이든 다니엘스에게 섞기도 하였고요. 또 베어스의 디펜시브 라인이 몬테즈 스웨시 친정팀을 맞이해서 좋은 활약을 보이기도 했는데 제이든 다니엘스가 정말 요리조리 잘 피해내면서 뭐 색을 2번밖에 당하지 않는 뭐 경기를 보인 것처럼 굉장히 좋은 활약을 전체적으로 펼쳐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기를 보고 느꼈던 점은 그리고 뭐 방송 화면에서도 이 사이드라인에서 양 쿼터백을 비춰줬던 모습들을 보면은 케일런 윌리엄스와 제이든 다니엘스 분명 뭐 라이벌 팀 구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 1픽과 전체 2픽 출신의 이 2명의 쿼터백들이 무언가 서로 이 라이벌리 관계를 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요. 올 시즌은 뭐 시카고 베어스와 케일러 윌리엄스가 지긴 했지만 다음 시즌에는 정말 이 케일러 윌리엄스의 복수를 위해 이 칼을 갈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두 쿼터백들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 이 2명의 관계가 굉장히 주목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은 굉장히 정통적인 라이벌리 매치업이 펼쳐졌었죠. 바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이 두 팀은 모두 굉장히 많은 팬들을 자랑하고 또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현재 이 시즌의 중반에 있어서 정말 이 한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팀들 간의 대결이었어요. 그리고 이 경기는 24대 30으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사실 뭐 전반전까지만 하더라도 댈러스가 10대 6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후반전에 3쿼터에 갑자기 나이너스가 터치다운을 연이어서 몰아서 하더니 사실상 경기가 이 가비지 타임으로 이어졌고 그 가비지 타임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어쩌면 모르겠는데 라는 희망 고문을 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나이너스가 디펜스에 이 분발을 뒤늦게 보여주면서 어쨌든 본인들의 힘으로 스스로 이 카우보이스를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3승 4패라는 시즌 성적을 현재 받게 되었고요. 또 나이너스의 경우에는 4승 4패 어쨌든 5할 승률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NFC 웨스트 디비전의 모든 팀들이 현재 이 LA 램스를 제외하고선 애리조나 카디널스 또 시애틀 시옥스 이 세 팀이 5할 승률 이 4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나이너스도 어쨌든 이 디비전 우승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 굉장히 좋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면요.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는 이날 이 러싱을 통한 퍼스트 다운 갱신이 단 3번밖에 되질 않았고 이들의 썰드 다운 컨버전율은 12번의 상황에서 단 4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턴오버도 이 덱 프레스컷이 2번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턴오버 마진에서도 완패를 당하였고 뭐 모든 수치상으로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가 전혀 좋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의 오펜스는 너무나도 단순하다라는 그러한 오펜스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 나이너스의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이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굉장히 베이직한 본인들의 디펜스 스킴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케이, 우리 그냥 투 하이 커버리지 쓰고 뭐 CD램
이 선수만 뭐 더블 커버리지 하든 뒷볼을 못 던지게 견제를 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나이너스는 시종일관 투 하이 커버리지, 뭐 커버 4 뭐 이러한 것들을 펼쳐냈고요. 카우보이스는 당연히 뭐 상대 디펜스가 투 하이를 펼치고 세이프티의 뎁스가 굉장히 깊고 또 코너백에 뭐 견제를 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당연히 뭐 런더볼을 통해서 뭐 전진을 하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실 방법이잖아요. 맨날 페이튼 매닝이 오케이 투 하이다 런더볼 해 런더볼 해, 당연히 그렇게 전진을 해내야죠. 그런데 카우보이스의 러싱 게임, 이즈케 엘리엇의 10번 러싱 시도 중에 단 34야드밖에 획득을 못했던 것처럼 카우보이스라는 팀은 최근 이 런게임의 실종이 가장 절실히 느껴지는 팀이에요. 이 팀이 정말 잘 나가고 이 슈퍼볼 우승을 막 노린다 그런 하이프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뛰어난 런닝백들이, 뭐 프로볼급의 런닝백들이 매번 튀어나오면서 경기를 휘어잡고 빅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굉장히 느리고 이제 나이 많이 먹고 늙고 뚱뚱한 이 이지켈 엘리엇을 벨카우 런닝백으로 사용하면서 이들의 런게임의 폭발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이 퍼스트다운 갱신도 힘들어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상대가 투 하이 커버리지 이러한 디펜스의 구조상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런게임이 잘 나아가지 못하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런닝백이 뭐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확장해서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들이 이 나이너스의 D라인과의 매치업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지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고요. 런게임에서 이어지는 뭐 플레이 액션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이 카우보이스의 오펜스가 점점 이 한 방향으로 좀 강요를 받게 되는 이 구조가 지속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결국 해야 할 것은 또 단순해졌어요. 오케이, 야 퍼스트 다운에서 뭐 러싱을 통해서 많이 전진을 못했네. 그러면 우리가 뭐 잘하는 거 한번 꺼내보자. 우리가 잘하는 거 뭐냐? 바로 뭐 스프레드 포메이션 펼쳐가지고 양쪽 필드 끝으로 리시버 한 명씩 박아놓고 뭐 CD램도 뭐 아웃사이드든 슬란 리시버도 오가면서 이 덱 프레스캇에 의한 뭐 3스텝, 뭐 5스텝 이러한 드랍백 패싱 게임을 선보이는 것,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뭐 잘하고 그것을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날 경기는 좀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오펜스 플레이 컨셉들이 그냥 버티컬 패싱 게임에 치중되어 있었고, 그 라우트 컨셉조차도 그냥 뭐 CD램이 슬랏에 있으면 슬랏 페이드, CD램이 아웃사이드에 있으면 뭐 4 버티컬, 이러한 굉장히 1차원적인 이 리시버의 뭐 아이솔레이트된 그런 컨셉들을 선보이는데 급급했고, 문제는 뭐 그러한 터프한 매치업 사이에서 뭐 미스 매치업도 유발하던지 아니면 리시버들의 슈퍼 플레이를 통해서 뭐 빅플레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들었다면 좋은 결과가 이어졌겠지만 나이너스의 코너백들을 상대로 계속 졌어요. 나이너스의 코너백들이 정말 캐치를 못 만들게 막 인컴플릿으로 연이어서 이 플레이를 중단시키고 하니까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입장에서는 퍼스트 다운 실패하고 뭐 세컨드 다운, 서드 다운도 이 빅플레이를 노리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전혀 이 지속적인 그런 드라이브 전진을 해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기회만 날리고 또 시간만 날리고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에게 좀 더 체력적인 우위를 건네주고 이러한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덱 프레스캇처럼 이 굉장히 리듬과 템포 사이에서 본인의 그런 활약을 펼치는 굉장히 그런 의존이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쿼터백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보니까 이 프레스캇 입장에서 더욱더 힘든 경기가 펼쳐졌고 뭐 두 번의 인터셉션처럼 굉장히 좋지 않은 이 경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우보이스 입장에서 4쿼터에 두 번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그 드라이브만 살펴보면 3쿼터까지 보여주었던 카우보이스의 오펜스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들이 비로소 모션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리시버들이 뭐 샬로우 크로스, 필드 모든 것을 뛰어다니면서 이 나이너스의 뭐 존 커버리지 또는 뭐 맨 비터 컨셉 이러한 것들을 비로소 선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터치다운을 연이어 만드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쿼터백도 그런 플레이를 충분히 선보일 수 있는 선수이고, 또 어쨌든 뭐 CD램이나 이런 리시버들 잘 활용하면은 매번 뭐 터치다운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뭐 경기 초반 그리고 경기 중반 너무나도 이 본인들이 이 자신 있어하고 어쩌면 오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쉽고 안일한 이런 플레이 컨셉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본인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들이 좀 오펜스 시스템적으로 좀 더 다른 선택들을, 뭐 다른 모습들을 앞으로는 좀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나이너스의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어쨌든 이 퍼디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 브록 퍼디가 뭐 3개의 인터셉션을 이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로 던져내면서 뭐 많은 팬분들이 퍼디 좀 뭐 걱정이 된다, 뭐 이렇게 걱정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 쉽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퍼디가 뭐 디보 사뮤엘에게 던진 그 어마어마한 그 딥볼, 이런 패스까지 장면들을 본다면 퍼디가 올 시즌 이 비로소 굉장히 어렵고 또 그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어깨를 활용한 그런 패스들을 올 시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요소들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점은 브록 퍼디의 그 스크램블 능력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슈퍼볼이나 플레이오프 런에 있어서 작년 이 브록 퍼디의 그런 스크램블, 이 발을 활용한 뭐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실 목격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정규 시즌에 있어서도, 그리고 상대 디펜스에게 지속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는 다른 부분이었잖아요. 플레이오프나 이런 데선 단기전에서는 뭐 보일 수 있더라도. 근데 퍼디가 올 시즌 그의 발을 활용한 플레이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에서도 카우보이스 재밌는 점은 카우보이스의 라인베커가 이 브록 퍼디를 스파이 했습니다. 이 맨커버리지 상황에서. 근데 그 스파이한 라인베커를 따돌리고 본인 혼자 스크램블로 퍼스트 다운을 갱신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브록 퍼디의 발이 정말 위협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퍼디가 어쨌든 뭐 브랜든 아이육이나 이런 리시버들이 뭐 시즌 아웃이 되었고, 현재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도 없고, 이 나이너스의 오펜스 웨폰진이 뭐 작년 같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퍼디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가 오히려 본인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내고 폭발성을 가진 이 플레이어로서의 성장을 저는 올 시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뭐 블리츠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이너스 입장에서 이 핫 패스 컨셉들을 굉장히 잘 준비를 했고요. 뭐 제로 블리츠를 쓰든 뭐 맨 커버리지 커버원 블리츠를 사용하든, 어쨌든 뭐 조지 키를에게 뭐 30야드짜리 그 숏패스가 굉장히 큰 성공으로 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 블리츠 상황에 대비해서 나이너스가 확실한 이런 핫스로우 컨셉들을 잘 준비했던 경기이고요. 또 런 게임에 있어서도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런 디펜스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공략해내면서 지속적으로 런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셋업해 나가고, 또 플레이 액션 본인들이 잘하는 것도 적절히 섞어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이너스의 오펜스가 최선의 이 경기를 이끌어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나이너스의 디펜스의 경우에도 이 카우보이스의 오라인을 상대로 거의 완승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덱 프레스캇을 시종일관 압박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분명 나이너스의 오펜스가 조금 주춤하고, 이 퍼디 또한 뭐 턴오버의 비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좀 물론 업사이드도 높지만 이 리스크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조금은 분발하면서 팀을 지탱해줄 이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버팔로 빌스와 시애틀 시옥스,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31대 10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점수차로 버팔로 빌스의 승리로 돌아갔는데요. 빌스는 이로써 6승 2패의 고지에 오르게 되었고, 시애틀 시옥스는 4승 4패로 현재 간당간당한 상황에 다시 한번 몰리게 되었죠. 먼저 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버팔로 빌스의 이날 오펜스의 첫 드라이브 경기 첫 번째 플레이는 6명의 오펜시브 라인맨 퍼스널, 그리고 언더 센터 포메이션, 그리고 플레이 액션, 이 상황에서 펼쳐진 플레이의 결과는 23야드짜리 캐치였어요. 그리고 버팔로 빌스의 터치다운 후 두 번째 드라이브의 첫 번째 플레이도 6명의 오펜시브 라인맨, 그리고 언더 센터, 그리고 플레이 액션, 결과물은 12야드짜리 캐치예요. 이처럼 버팔로 빌스는 이 경기 초반에 본인들이 오케이 우리는 뭐 6명의 오라인, 뭐 언더센터, 헤비 퍼스널, 그 상황에서 우리는 런더볼 할 거야 라는 이 본인들의 새로운 오펜스 아이덴티티를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에게 각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오펜스 퍼스널과 플레이들을 셋업하였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자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버팔로 빌스가 또 다시 한번 이 패스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조시 알렌이 정신 못 차리고 또 막 턴오버도 저지르고 이러한 것들을 기대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런 게임을 추구하고 제임스 쿡 날라다니고 뭐 조시 알렌은 그냥 공만 건네주는 역할을 할 거야. 뭐 가끔가다 플레이 액션 하면서 효율적으로 너네를 뭐 뺏어 먹을 거고,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자 시애틀 시옥스는 뭔가 조급하게 판단이 되고, 이들의 디펜스는 이 라인 선상에 6명, 7명 세우면서 막 제로 블리츠 룩을 보이면서 실제로 막 블리츠 선보이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빌스는 급하게 나아가지 않고, 오케이 너네가 블리츠를 한다, 제로 블리츠 할 거야? 오케이 우리는 그냥 너네가 블리츠 하면은 가볍게 스크린을 할 거야. 뭐 샤키르나 이런 리시버들 굉장히 민첩한 선수들이 또 한번 스크린을 받아내면서 이 시애틀 시옥스가 이 제로 블리츠 룩을 선보였을 때 그것들을 이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한 번의 퍼스트 다운을 갱신해내는 등 절대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고 스스로 무리하게 만들지 않는 그러한 오펜스를 이번 주 추구하면서 이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에 있어서 이 샤키르라는 리시버가 슬롯에서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고, 또 아마리 쿠퍼가 뭐 이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뭐 스탯적으로 뭐 캐치도 뭐 한 번의 캐치밖에 따내지 못하는 등 뭐 스탯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마리 쿠퍼의 존재감 덕분에 뭐 달튼 킨케이드나 이 칼리르 샤키르, 키온 콜먼, 또 다른 이러한 이들의 리시버들이 리시빙 타겟으로서 더욱더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지게 되었고, 빌스의 오펜스는 이 아마리 쿠퍼 트레이드 영입 이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 단 10점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던 시애틀 시옥스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들의 런게임의 패배가 이 경기에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케네스 워커는 9번의 러싱 시도 중에 12 러싱 야드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였듯이 이 시애틀 시옥스의 런게임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이 상황에서 조시 알렌의 인터셉션 이후 이 2쿼터 마지막 이 시애틀 시옥스의 드라이브가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었어야 했지만 이 곧포리 상황까지 간 그들의 결과물은 결국 이 턴오버였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들이 많았고, 그만큼 이 버팔로 빌스의 이 런 디펜스가 굉장히 이 경기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런 게임이 풀리지 않자 시애틀 시옥스는 당연하게도 이 패싱 게임으로 또 한번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었죠. 그 결과 뭐 지노 스미스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는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이 오펜스 스킴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라우트 컨셉은 예측이 너무나도 쉬워요. 그냥 뭐 스프레드 포메이션 깔아놓고 뭐 버티컬 컨셉, 뭐 고라우트가 아니라면 뭐 스탑 라우트라든지 뭐 3명 동시에 뭐 스탑 해가지고 지노 스미스가 뭐 10야드짜리 이 패스를 던지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읽혀지고, 빌스 디펜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소 2번의 인터셉션 기회가 있었을 정도예요. 시옥스의 이 존 비터 컨셉들이 너무 쉽게 읽히고, 이들은 폭발성 있는 리시버진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타일러 러켓이라든지 이 잭슨 스미스 지그바라든지 이러한 리시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DK 메이칼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타일러 라켓과 이 잭슨 스미스는 정말 폭발력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들을 단지 한 방향의 그런 라우트를 펼치게 하는 것보다는 뭐 크로싱 라우트 섞고 뭐 오버 라우트 섞고 하면서 정말 코너백들이 따라가기 힘들게 그렇게 그런 상황을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세퍼레이션을 유도해내고, 지노 스미스는 그러한 패스들을 정확히 던져낼 수 있는 쿼터백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살려야 하지만 현재까지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는 너무나도 간단한 이런 라우트, 오펜스 컨셉 이런 것들 선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은 디펜스를 만났을 때 잘 풀리지 않는 모습들을 이어져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 이들이 경기 막판에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뽑아낸 장면들을 보면 유일하게 이들의 리시버들이 정말 필드 모든 곳을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이 만약에 경기 전반부터 이어졌더라면 어쩌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은 저는 분명히 탤런트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이 좀 불안해요. 지노 스미스를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노 스미스가 뭐 포켓 프레셔를 잘 이겨내고 포켓 프레센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들의 런닝백 리시버는 굉장히 뛰어난 스킬 플레이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들의 디펜스도 디펜시브 라인에 굉장히 좋은 탤런트, 뭐 돈도 많이 투자했고 드래프트 픽도 많이 투자했고요. 또 코너백도 뭐 타릭 올렌이라는 리그 최고의 이 코너백도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들의 경기력, 결과물 분명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코칭진의 조금은 아쉬움의 좀 결과물이지 않나 싶어요. 이들의 코칭진, 뭐 마이클 맥도날드 코치나 라이언 그럽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나 분명 젊고 재능 있고 좋은 좋은 코치들인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 NFL이라는 리그의 정말 감독이자 이 오펜스 플레이 콜러로서 이들이 분명히 경험이 다른 팀들보다 부족하고, 그것을 좋은 팀들과 만났을 때 그러한 역량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심하게 때때로 느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이 시애틀 시옥스의 시즌에 있어서 유일한 걱정거리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시애틀 시옥스는 이 코칭진의 분발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즌 처음으로 굉장히 좋은 이 오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인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들은 5승 2패를 거두면서 어쨌든 이 신시내티 벵갈스의 디펜스가 물론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들을 상대로 특히 조 버로와의 그런 오펜스를 상대로 더블 스코어 이상을 벌렸다는 점은 굉장히 이 이글스 입장에서 고무적인 상황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글스의 오펜스,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라면 저는 충분히 믿고 이들을 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러싱을 무려 39번이나 시도를 하면서 젤런 헐츠의 패싱은 20번으로 제한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러싱의 시도가 패싱보다 2배나 많았어요.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가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러한 이유는 일단 이글스의 오펜스의 세쿠안 바클리는 오펜스의 엔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매주 폭발적인 플레이를 일으킬 수 있는 러닝백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세쿠안 바클리에게 꾸준한 러싱 시도 이 기회를 주면서 이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도 바클리는 거의 이 네거티브 야드를 기록하지 않고 매 플레이마다 뭐 3야드씩 뭐 4야드, 7야드, 그러다가 뭐 11야드 퍼스다운 한 번에 갱신하고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오펜스 드라이브를 전진시켜냈고, 안정적으로 이글스도 이 젤런 헐츠의 그 발을 활용한 디자인된 러싱 게임을 또 많이 선보였어요. 그 전까지 이글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을 포켓 패스로 좀 한정적으로 두고 뭐 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글스 그리고 젤런 헐츠가 가장 값어치 있는 상황은 헐츠가 뛰는 상황이에요. 이 선수가 뛰면서 스스로
이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또 발로 전진하고 창출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번 주에서는 이 젤런 헐츠가 레드존 상황에서도 이 디자인된 쿼터백 런옵션 플레이를 통해서 터치다운도 만들어내고 또 뭐 전매 특허, 뭐 쿼터백 드로우 플레이 이런 것들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 런 게임에 있어서 밸런스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밸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젤런 헐츠 또한 이 본인의 그런 운동 능력을 활용한 이 붓 플레이들을 펼쳐내면서 리시버들에게 자연스럽게 더욱더 많은 시간을 주어지고 이들이 이 딥볼에서 그런 캐치 능력이 뛰어난 것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뭐 딥볼도 던져내고 그런 상황에서 뭐 45야드짜리 캐치도 따내고 이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고, 또 이 오펜스 패싱 컨셉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젤런 헐츠가 그렇게 오래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무조건 이 포켓 안에서, 그동안 가장 이 젤런 헐츠의 문제점이 포켓 안에서 제대로 된 그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막 시간을 끌다가 하다가 결국 막 색당하고 결국 막 스크램블 하려다가 막 1야드밖에 전진 못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는 야 헐츠야, 너가 깊게 생각하지 마라. 뭐 보는 것을 그냥 던지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냥 뭐 스크램블 하던가 아니면 그냥 뭐 패스 날려라, 뭐 스로우 해라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 젤런 헐츠에 대해서 패스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실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한 뭐 런게임에 있어서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이 라인베커를 풀백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어쨌든 이번 주의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남은 시즌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이느냐가 역시나 가장 중요하겠지만,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무언가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다는 점이 이번 주 이글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우 이 조 버로우가 이 경기 첫 번째 드라이브로 완벽하게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저는 실제로 조 버로우의 이번 주 이 퍼포먼스는 뭐 인터셉션 장면을 빼면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런 게임이 잘 따라주지 않고 있고, 또 잭 테일러 감독이 이상하게 갑자기 본인 진영 뭐 한 40야드 되는 지점에서 곧포릿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경기가 급격하게 넘어가는 안 좋은 판단을 했어요. 거기서 사실 원 포지션 차이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무리하게 본인 진영에서 곧포릿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무리한 판단 때문에 경기가 넘어가게 되었고, 경기가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런 게임도 풀리지 않으니까 이 조 버로우에게 더욱더 의존하게 되었고, 뭐 조 버로우가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완벽하게 플레이를 해냈으면 좋겠지만, 이글스의 디펜스가 사실 그렇게까지 뭐 허접한 디펜스가 아니잖아요. 이들은 막강한 D라인을 가지고 있고 빅 판지오 코치의 디펜스 커버리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스가 후반전에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이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벵갈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통해서 3승 5패 시즌 성적표를 들게 되었는데, 만약 본인들의 와일드카드라도 진출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정말 한 패 한 패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잭 테일러 감독이 이 감독들의 판단에 의해서 경기를 지고 이러한 것들을 진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다른 이 디비전 경기도 남아있고 정말 많은 원정 경기가 남아있는데, 과연 신시내티 벵갈스의 이번 시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올 시즌 주전으로 첫 번째 나온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이 제이미스 윈스턴입니다. 제이미스 윈스턴은 이 디비전 라이벌이자 현재 물러올랐던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상대로 24대 29 이 터치다운 3개를 던져내고, 그리고 300 패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인터셉션 없이 이 본인 또한 이러한 기록이 2017년 이후로 최초의 그런 퍼포먼스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브라운스의 팬분들 또 뭐 브라운스의 구단은 정말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만약에 이 경기를 본 이 브라운스의 구단주라면 저는 당장 드셔놨으니 방출시켰을 거예요. 그가 뭐 얼마나 이 개런티된 금액이 많이 남아있든 그런 거 상관없이
드션 왓슨이라는 그 암덩이를 저는 바로 제거를 했을 것 같아요. 드션 왓슨이 이 부상으로 어쨌든 시즌 아웃이 되었고 그가 필드 위에 있지 않게 되자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강팀을 바로 잡았어요. 그 다음 경기에 바로 말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라는 팀은 분명 무언가 지금의 저번 주까지의 1승 6패라는 성적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던 팀인 것이 분명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드션 왓슨이라는 그 인물 한 명 때문에 얻어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두가 드션 왓슨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문제였다는 것을 안다면 저는 당장 그를 방출할 것 같아요. 얼마를 주든 그가 우리 팀의 미래에 있어서 전혀 있을 법한 선수가 아니고, 아마 브라운스는 이제 새로운 쿼터백이든 팀을 꾸려서 이제 새롭게 이 팀을 재단장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에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디펜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카일 해밀턴이 인터셉션을 막 2번이나 드랍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쉬웠어요. 만약에 그것을 드랍하지 않았다면은 분명 이 레이븐스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방법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맥도날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시애틀 시옥스로 이적을 했고, 또 이 외에도 여러 코치들이 다른 팀으로 새로운 기회를 받고 많이 이적한 만큼 레이븐스의 디펜스 코칭진이 얇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기간에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 당연했고, 그렇기에 저 또한 시즌 전에 레이븐스 디펜스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고요. 이날 경기에서도 이 제이미스 윈스턴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이 변장된 커버리지를 통한 블리츠 이런 것들을 선보였는데, 제이미스 윈스턴이란 쿼터백의 강점이자 단점은 그냥 보이면 던집니다. 이 쿼터백은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패스를 던지는 쿼터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볼티모어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 심프레셔 컨셉 이렇게 존 커버리진 척 하다가 갑자기 5명, 6명의 블리츠를 행하고 이러한 플레이들을 많이 선보였는데, 문제는 다른 쿼터백들이라면 잠깐만 왜 갑자기 커버리지가 바뀌지? 갑자기 내가 모르는 쪽으로 또 블리츠가 돌아오네 하면서 색 당하고 펌블을 만들어내고 또 패스도 늦게 던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기가 이어진다면, 제이미스 윈스턴은 블리츠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선수는 그냥 무조건 던져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블리츠 상황 속에서 생성되는 디펜스의 공백, 그것을 오히려 브라운스가 더 잘 공략할 수 있는 오히려 좋아라는 이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고, 제이미스 윈스턴의 정말 그 과감한 패스들이 오히려 브라운스의 리시버진들의 가슴팍에 꽂히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로 많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제이미스 윈스턴도 색을 당하고 펌블도 만들어내고 또 인터셉션을 만들어낼 뻔도 했지만, 어쨌든 경기 자체가 이 브라운스에게 운이 따라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브라운스의 리시버진들 또한 좀 각성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터프한 캐치들을 다 잡아내면서 이 레이븐스의 세컨더리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레이븐스의 디펜스 입장에서 본인들이 다시 한번 슈퍼볼 우승을 노리는 팀이다, 라마 잭슨의 오펜스, 이들은 분명 뭔가 한 단계 도약한 느낌이고, 현재 이 디언테 존슨이라는 리시버를 트레이드하면서 더욱더 뎁스를 강화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디펜스 쪽에서 현재 올 시즌의 모습이 좋지 않은데 무언가 트레이드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확실한 그런 탤런트를 얻어내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an, tired. I ain't gonna lie. That was a lot of running right there, what I did, and I don't think I was gonna be able to go that next play. So I just, just told Sam I just needed a break right. 인디애나 콜츠의 쿼터백인 앤서니 리차드슨이 그가 경기 도중에 잠깐 조 플라코와 교체되었던 점에 대해서 스스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본인이 조금 힘들어서 잠깐 쉬다 왔다 라는 이 인터뷰를 밝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인터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이 쿼터백이 너무나도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실제 본인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뭐 경기 도중에 뭐 교체를 했어야 하는 뭐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타입의 인터뷰는 본인이 라커룸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굉장히 줄이는 안 좋은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뭐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어쨌든 이 NFL 리그로서 또 다른 팀 동료들이 있고 이것이 팀 스포츠로서 그 활약을 펼쳐야 하는 선수라면 뭐 본인이 아파서 힘들어서 모든 선수가 다 아프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경기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뛰는 것이고요. 그것이 코칭진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본인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저는 선수들에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마이클 조던의 플루 게임이나 뭐 정말 뭐 덕 노비츠키의 그 NBA 파이널에서의 그런 엄청난 런이나 이러한 것들 모두 선수들의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투지가 느껴지고 그 열정 속에서 그런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이 이 경기 도중 본인이 다양한 정말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은 결국 본인들이 이 같이 라커룸을 공유하고 함께 뛰어야 할 동료들을 어쩌면 배신한 행위고 절대 이것을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인터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쿼터백이 생각이 없나 라고 생각이 들 시점에 인디애나 콜츠가 마침내 앤서니 리차드슨을 이제 벤치로 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 선발 쿼터백은 조 플라코가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앤서니 리차드슨의 올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히 스탯 라인만 보고 얘기를 하자면 리그 최악의 쿼터백 중에 한 명 중에 그 정도의 스탯 라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스의 성공률이 50%도 되지 않고 뭐 인터셉션 개수가 지금 터치다운 개수보다 많고 또한 펌블 개수도 리그 1등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앤서니 리차드슨은 예전 팀 티보의 스탯라인을 보는 것처럼 현재 굉장히 좋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한 딥볼을 던져낸 것처럼 이 선수가 가진 어깨를 바탕으로 해서 빅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이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습만 보고 있어서는 이 선수가 과연 이 인터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풋볼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입각하고 있는지 단순한 게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한 그만큼의 집중력과 노력을 이 선수가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이 가진 툴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부진을 하더라도 만약 선수가 스스로 이 풋볼에 대한 열정과 그 노력만 충분히 가한다면 이 선수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무언가 풋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어느 정도 결여된 모습이 조금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인디애나 콜츠의 감독, 이 쉔 슈타이켄 감독은 팀의 승리에 있어서, 팀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이 선택을 하는 저는 감독이라고 믿고 있고요. 인디애나 콜츠가 뭐 조 플라코와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더 좋은 이 시즌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조 플라코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작년에도 브라운스에서 보여주었고 올 시즌 콜츠에서 이 리차드슨이 결장한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 플라코와 인디애나 콜츠 이들의 나머지 시즌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부상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치룬 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핀스는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28대 27로 게임 위닝 필드골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경기에 지긴 했지만 정말 이 커리어에 굉장히 치명적이까지 했었던 이 부상을 이겨내고 이 쿼터백인 투아가 성공적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은 이 돌핀스가 비록 지기는 했지만 이 경기 굉장히 큰 수확을 얻어간 경기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투아는 무려 38번의 패스를 복귀 전에
이 정도의 사실 패스를 던지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막 많진 않잖아요.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 쿼터백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뭐 보통 게임 플랜을 짜오는데, 어쨌든 돌핀스는 투아에 대한 건강을 뭔가 확신한 것 같아요. 팀 내부적으로. 그렇기에 이 복귀전에서 38번의 패스를 던지게 하였고, 그 중에 28번의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꽤 좋은 이 패스 성공률을 보였고, 투아의 이날 경기력은 뭐 괜찮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준수하고, 우리가 알던 그 투아라는 쿼터백이 가진 다양한 툴, 이 굉장히 빠른 이 퀵 패싱 게임을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빠른 패스를 던졌을 때도 굉장히 패스의 정확성이 뛰어나고, 또 엔티시페이션 기반의 이러한 퀵 디시전과 이 패스들을 던져내면서 마이애미 돌핀스가 가진 굉장히 스피디한 이 웨폰들을 잘 활용하는 모습들을 이 복귀 전에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뭐 숏패스만 던진 것도 아니고, 이 타이리키 힐을 향한 뭐 30야드 딥볼처럼 투아라는 쿼터백이 정말 완벽하게 건강하고 본인이 다양한 레벨의 패스들을 자유롭게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마치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뭐 그런 모습, 의지가 담긴 것처럼 이 경기 어느 때보다도 뭔가 기압이 들어갔던 느낌이었어요. 비록 지금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이 뭐 2승 5패를 현재 성적표로 가지고 있고, 어쩌면 이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권을 노리기도 사실 힘든, 굉장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긴 하지만, 이 돌핀스라는 팀은 어쨌든 이 발동이 걸리면 정말 끝까지 치고 나가는 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뭐 작년, 재작년 이들은 항상 연승을 할 수 있는 팀들이고, 본인들의 팀 컬러처럼 정말 풀엑셀을 밟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투아가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점은 그래도 아직 이 시즌 포기에 대한 선택을 하진 않을 것으로 제 생각에 보이고, 뭐 다음 주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투아가 건강하게 복귀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 AFC 이스트 디비전이 분명 이전과 같은 기대치를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풋볼 팬으로서 기대를 모아봅니다. 그리고 투아의 복귀뿐만 아니라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전체 1픽 출신이죠. 브라이스 영의 복귀전도 있었던 주였죠. 물론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팀이 역시나 패하긴 했습니다. 이 팀이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 28대 14 이 더블 스코어로 패배를 하긴 했는데요. 이날 브라이스 영의 퍼포먼스는 저는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던 브라이스 영, 굉장히 위축된 모습으로 자신감 없이 본인이 이 퀵 디시전을 내리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 속에서 이들의 오라인은 브라이스 영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고, 또한 패스를 던졌을 때도 패스의 정확성이 좋지 않고 리시버들과의 호흡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브라이스 영은 좋지 않았던 모습과 달리 이번 주 브라이스 영은 자신감 있게 패스를 던지기 시작을 하였고, 그가 굉장히 빠르게 디시전을 내리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패스의 질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뭐 숏패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딥볼에 대한 자신감도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드러냈고요. 그 딥볼들이 전부 다 이 정확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공들이 많았어요. 물론 리시버들이 한 2번 정도 드랍을 하였고, 그런 부분이 아쉽고 경기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브라이스 형이 이날 보여준 퍼포먼스만 따지자면 저는 아직도 이 브라이스 형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브라이스 형은 분명 앤디 달튼이라는 이 베테랑 쿼터백이 필드 위에서 행하는 것, 그가 뭐 잃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앤디 달튼이라는 선배가 정말 자신감과 공격성을 가지고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치는 것을 보고 무언가 본인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브라이스 영 또한 자신만의 그런 자신감 있는 플레이들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주 보여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굉장히 프레셔를 유발하는 이 강도가 너무나도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브라이스 영이었다면 무기력하게 싹당하고 인터셉션을 뿌렸을 텐데, 이날 브라이스 영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경기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모습을 저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네,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뭐 다음 주에 앞두고 있고 현재 8주차 시즌이 끝난 상황 속에서 각 팀들이 결국 이 트레이드 무브들을 조금씩 단행을 하고 있죠. 먼저 캔자스 시티 칩스의 경우에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찌러셨던 조슈 우체를 데려오는 데 성공을 했고, 뭐 대가가 2026년 뭐 5라운드 픽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우에는 디언테 존슨,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베테랑 리시버인 디언테 존슨을 데려오는데 합의를 했고, 그 대가도 역시 2025년 5라운드 픽밖에 되지 않는 등 이 베테랑 선수들을 이 컨텐더 팀들이 서서히 데려오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언급을 드렸듯이 만약 연봉을 원 소속팀에서 대부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 트레이드를 단행한다면 저는 트레이드를 하는 팀이 무조건 이 상황은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 5라운드 픽, 6라운드 픽, 이 하위 라운드 픽들의 가치는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그 부분은 저번 주 언급드렸듯이 NIL이라는 그런 이 파급력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들이 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뭐 내년에도 함께 하는 거고, 뭐 연장 계약에 체결 하는 거고,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올 시즌 뭐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연봉은 내가 지불하지 않고 있고, 또한 뭐 이 선수들이 뭐 내년 시즌 다른 팀과 연장 계약 맺고 이적을 하더라도 그러면 뭐 보상 픽을 내가 또 받는 것이고, 이처럼 이 리스크가 전혀 없는 저는 트레이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타입의 트레이드를 열심히 펼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펼치는 팀들이 더욱더 이 컨텐더로서 이 본인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의 경우에도 뭐 코너백 블리츠, 뭐 정말 다양한 블리츠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 조슈아 우체라는 정말 또 다른 이 썰드다운 패스러시 스페셜리스트를 영입함으로써 이들이 진짜 뭐 중요한 상황에서 포맨 러시로 충분히 쿼터백을 압박하고,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이 트레이드를 잘 해놨다고 생각이 들고요.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우에도 디언테 존슨이라는 뭐 좋은 환경에 좋은 쿼터백을 만난다면 충분히 이 뭐 넘버 2 리시버로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레이븐스의 리시버진이 뭐 때때로 좋은 활약을 선수들이 보이긴 하지만 일관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또 다양한 그룹을 가졌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대답을 쉽게 하기는 힘든 이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언테 존슨 트레이드를 통해서 리시버 뎁스를 다시 한번 강화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언급드린 뭐 팀들 외에도 뭐 확실하게 승리를 거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그리고 뭐 베테랑 뭐 넘버 2 리시버가 없음에도 이 경기를 끝까지 이 접전으로 끌고 간 템파베이 벅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을 보고 있으면 이들의 오라인이 현재 이 CJ 스트라우드를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고, 또 계속 언급드리는 이들의 리시버진의 좀 부진,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CJ 스트라우드가 아닌 다른 쿼터백이었다면 이들은 정말 지금과 같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또한 역시 뉴욕 제츠가 또 한번 뉴욕 제츠다운 시즌을 선보인다. 이들은 뭐 디반테 아담스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계속 패하고 있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진짜 이제는 애런 로저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의 말로를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즐겁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칩스의 경우에는 뭐 디안드레 호킨스를 잘 데려오면서 이 썰드다운 캐쳐로서 잘 활용하는 모습,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트래비스 켈시 또한 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펜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8주차 돌아보기 에피소드를 마쳐봤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계속해서 트레이드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들려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very day in practice, we have core values that are consistent, you know, and the number one thing is attitude, is coming in there to start every day with a great attitude. There's purposeful challenges, and you have to practice as a player mentally, focusing, and then having a positive attitude in how you respond to getting beat
in a drill, being coached in a drill, getting a bad break in a drill. We give points for everything you do. Everything's competitive, and we give points to the opposing team if you don't have a positive attitude. So the attitude part is something we drill actually in practice. And then the effort, the effort mentally has to be there, physically has to be there every day.